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조카가 첫돌이었는데 친동생이 첫돌 기념으로 아이 통장을 개설하면서 청약 통장도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기막힌 이야기가 딱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일이 어딘가에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나이를 먹은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비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서로의 책임이 동등해진 것만 같았거든요. 제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와 결혼 시기가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제게 동서가 생겼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다고 했어요. 동서는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의사가 되자마자 결혼했죠. 요즘은 스드메라는 줄임말까지 있을 정도로 큰 행사이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서방님과 동서는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조촐하게 치르더라고요. 웨딩 촬영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셀프로 찍었고 혼수나 예물도 서로에게 부담만 준다며 일절하지 않았어요. 혼수라고 해봤자 예식 때 나눠낄 반지 정도가 다였으니 말이에요. 거기다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던 상황임에도 서방님과 동서 모두 양가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두 사람 모두 바르다고 느꼈어요. 그런 서방님네 부부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 저와 남편은 비상금 탈탈 털어 추기를 했어요. 불안정한 시작이니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까지 챙긴 이유는 또 있었어요. 서방님네 부부는 결혼 자금을 충분히 모아놓은 후에 결혼한 게 아니라 신혼집도 작은 월세로 시작해서였어요. 신혼 때야 둘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을 테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네에 비하면 우리 부부는 신혼집도 적당히 좋은 집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컸지만요. 친정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약을 들어준 덕에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모아놓았던 결혼 자금으로 혼수와 예물도 넉넉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초반에 동서가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여러모로 서방님네와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였으니 당연할 테죠. 자신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신입이니 오죽하겠어요? 많은 것들 중 동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단연 집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거실과 별도로 방 2개가 딸린 베란다 있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요. 하지만 동선에는 지어진 지 15년도 더 된 오래된 빌라에 방 한 칸에 거실 겸 안방인 집이었으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동서가 청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도 다 이때부터였어요. 실은 20대 중반 정도 되면 청약 통장이나 적금 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동서는 부모님이 공부에만 집중을 하며 그 외적인 것은 자신들이 전부 도맡아 관리해 주겠다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미처 준비가 잘 되지 못했고요. 동서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경제관념 역시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점이 말이에요. 동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몇 해 동안 참 많이 노력했어요. 허름한 빌라에서 벗어나 아파트로 이사를 가보겠다면서 여러 차례 임대주택 신청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떨어질 때마다 동서는 제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동서 어쩐 일이야? 얼마 전에 봤을 때 이제 바빠져서 당분간은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더니 만나자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근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랄 게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는 게 전부죠.
그냥 기분이 좀 침울해서 형님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시간 내주라는 연락해서 곤란하셨던 건 아니죠? 곤란은 무슨. 동서 말대로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이라고 다르겠어? 괜찮아. 그나저나 항상 발랄한 동서가 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았을까? 병원에 진성 환자라도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 실은 오늘 저번에 청약 넣었던 거 당첨자 발표나는 날이에요. 결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엔 그래도 조금 기대했었는데 낙방하니까 이전보다 더 상실감이 큰 거 있죠. 아, 신혼부부고 통장 개설하고 관리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루빨리 동서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낙담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성실히 관리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해줄 말이 이것뿐이라 괜히 미안하네. 아, 미안하긴요. 형님 덕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경 쓸 수 있었던 건데요, 뭐. 제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좀 속이 쓰리네요. 올해 안에는 꼭 그 허름한 집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렸으니 말이에요. 이러다 청약 당첨되기도 전에 여유자금 모아서 이사 가겠다 싶어요. 동서도 서방님도 경제력이 뒤지지 않으니까 분명 동서가 원하는 바를 금방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유자금 모아서 청약 도움 없이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잖아. 어떤 경우의 수건 나는 항상 언제나 응원할게. 이때까지는 동서와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동서와 서방님을 응원했죠.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만남 이후에도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덕에 드디어 처음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딱 좋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재보게 되잖아요. 동서도 막상 당첨됐다고 하니 이것저것 따지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그래도 좋은 기회라고 축하해 주었지만 동서는 당시 살고 있던 빌라보다도 평수가 작은 집이고 심지어 옆 동네로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동서를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첨됐던 집이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한 신축에 속하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제 언행을 불쾌해했어요. 저는 적당히 넓고 깨끗한 계단식 아파트면서 자기더러 좁고 복도식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서요. 결국 동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며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서는 제 말을 고려해서 고민해 볼 걸 그랬다며 후회했어요. 동서네 집 위층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니라며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고 동서는 말로는 더 좋은 기회가 올 테니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포기한 듯 보였고 실로 1년이 넘도록 집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마음에 쓰이고 안타까워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며 좋은 정보라도 알게 되면 곧장 동서에게 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예전만큼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되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가족임에도 점점 서먹해져만 갔죠. 그러다 동서가 제게 언성을 높이는 날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여자들끼리 같이 식사나 하자며 만들었던 자리였고 저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기도 했었죠.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뵈니까 너무 좋아요, 어머님. 남편이 오늘 우리끼리 식사를 한다니까 어찌나 꿍얼대던지 누가 친자식들인지 모르겠다고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거 있죠? 그 무뚝뚝한 사람이 말이에요. 재미없는 부자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니? 참, 너희 이번에 청약 넣은 거 발표 난다고 하지 않았니? 어떻게 됐어? 큰애들 집이야 어떤 결과든 걱정이 없지만
둘째는 이번에는 좀 잘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참, 이번에 동서도 신청했다고 했지. 어떻게 됐어? 엊그제가 당첨자 발표일이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번번이 저희가 주거 문제로 걱정을 끼치게 되네요. 제가 소득이 높아져서 더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지치는 것 같아요. 더 바라지 말까 보다 싶네요. 아유, 그래도 아들이나 너나 벌이가 좋으니까 조금만 고생해서 청약에 기대지 말고 좋은 집으로 대출 조금 끼고 이사 가렴. 그 빌라에서 버티는 것도 오래 했다. 처음 시작이야. 너희가 기반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만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도 하잖니.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마라. 그래, 동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조급해 말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더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지내게 될 거야.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결과라서 안타깝네. 말씀은 감사해요. 그런데 형님께서도 이제 그만 도와주세요. 저 더는 부담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불편해하는 것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거 눈치도 채셨을 거고요. 이제 그만 알아보고 그만 알려주세요. 저 이제 그런 정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동서가 부담을 느끼라고 챙겨줬던 건 아닌데 좋은 손윗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지나쳤나 봐. 네,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불편해하는 걸 느꼈으면 진작 그만두셨어야죠. 그리고 왜 하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사실은 저를 놀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첫째 며느리가 네 편의를 봐주면서 노력했다면 고마움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어머님, 전 괜찮아요. 좋은 자리인데 우리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보내요. 동서한테는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담아둔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어머님 모셔두고 안 좋은 이야기는 이제 이쯤하고 끝내자. 또 자기만 착한 척이네. 나한테는 여태껏 위선이나 떨면서 내가 떨어질 때 비웃었겠지. 누가 모를 줄 알아? 형님은 늘 나를 놀렸던 거예요.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한 희망까지 품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하긴 자결도 아니니 얼마나 웃겼겠어. 형님은 이번에 더 좋은 아파트 당첨됐다면서요.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내게 정보 주는 척하면서 자기 실속은 혼자 다 챙겼던 거겠지. 어쩐지 갑자기 발벗고 나서는 게 수상하더라니. 동서는 자신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제가 마치 기만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결과가 제 탓인 양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공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간의 역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동서에게 위선을 떨다니? 내가 동서를 놀렸다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간 동서를 도왔는지 정말 몰라? 다 동서가 집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 생활도 이어가고 가족 계획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던 거라고.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까지 꼬인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스운 거니? 그래서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싸울 작정으로 쏟아내는 것들이야? 내가 이런 꼴이나 보자고 이 자리를 만든 줄 아느냐 말이야. 네가 잘 안 되는 걸 왜 첫째 탓을 해? 네가 이런 마음이니 잘 안 풀렸던 게지.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곧 형님 생일인 것, 그리고 형님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걸 다 예상하고 마련한 자리인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리고 형님도 정말 절 위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제가 청약 넣을 때를 딱 맞춰서 넣어서 사람 고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냐고요? 동서, 그럼 내가 동선에 눈치 보면서 지내야 해? 청약을 넣을지 말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지 말지를 동서가 잘 풀리는지 아닌지 확인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느냐 말이야. 동서야말로 자격지심 있어?
왜 매사에 나와 비교를 하는 건데? 동서는 동서고 나는 나야.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자격지심이요? 형님이 온전히 형님 능력을 얻은 게 쥐뿔도 없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껴요? 형님은 그저 운빨이잖아요. 부모 잘 만난 덕, 애가 한 번에 둘이 생긴 덕. 그 덕에 그나마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님이 모두 읽어낸 것처럼 구는 거잖아요, 지금. 순전히 가진 능력으로는 내 발톱만큼도 못 따라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형님만 탄탄대로인 게 이제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요. 실은 저는 신혼생활이 끝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였고 출산하고 보니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애초에 동서와 저는 부여받을 배점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늘 다른 결과를 받은 거였죠. 거기다 동서는 좋은 집에 대한 갈망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무조건 큰 평수에 단지 조성이 잘 된 신축을 고집했고요. 그러니 제가 당첨 확률도 더 높았던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원망을 제게로 돌린 거였어요. 거기다 제가 이전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된 기회도 그저 운 좋게 부모와 자식들 덕을 봐서라며 제 주제에 잘 아는 척 말라며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저를 믿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이 서방님과 동서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동서는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서방님이 아주 간간히 받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렇다 할 대화가 오가지는 못했어요. 서방님 말로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처럼 말을 하긴 했었는데 뒤에서는 동서가 저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은 집에서 살 거라는 야망을 가지며 이를 갈았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죠. 동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시댁에 가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왕래가 줄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한참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 6년 만에 이전 빌라보다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는 첫아이의 출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첫애 출산 후 2년 만에 둘째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야 서방님의 권유로 다시 시댁에 왕래도 하고 저와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몇 날 며칠을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뭘 보고 배우겠느냐며 교육을 위해서라도 잘 판단하라고요. 그게 동서에게 먹혔던 듯해요. 동서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는 정말 온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동서는 육아에 대한 참여도는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맞벌이로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요. 동서는 첫애 출산 후 1년 정도 바짝 육아휴직을 쓴 뒤 바로 복귀에 일을 했고 둘째 때는 출산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복귀를 했어요. 물론 요즘은 그런 집이 꽤 있는 편이기도 하고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육아관념이 뚜렷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고지식한 분들이라 동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걱정이 앞섰으니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둘째를 기관에 맡긴다는 이야기가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의 대치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시부모님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께 애를 봐달라고 맡기는 것도 아니니 참견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어요. 동서는 두 아이 모두 보육기관에 일찍이 맡겼고 시부모님의 성화에 아이들은 무조건 동서의 친정 부모님에게만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가 좀 자라고 난 후에 또 생겼어요. 바로 동서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폭탄 발언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육아에 적극적인 편도 아닌 동서였기에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족으로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아이를 입양하려고요.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입양이라니? 입양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평소에 자기 친자식들도 잘 건사 안 하는 네가 아이 생판 남의 자식을 입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다시 생각해 보렴. 입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쯤은 아이 두 아이의 부모니 잘 알 거 아니냐. 그거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네 남편은 네 철없는 소리에 뭐라고 하든 우리 아들은 뭐라고 했느냐고. 제 남편이 뭐라고 말한 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과 아버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저희 부부의 결정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즉 통보한 거라고요. 안 돼,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이건 반대야. 이 정신 나간 게 내 아들을 개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먼. 이 무시무시한 것. 나는 내 새끼가 남의 자식 키우면서 등골 휘는 꼴은 못 본다. 네가 네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잘 못 보는 이 마당에 무슨 입양이야.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양육할 생각은 못할 망정. 허튼 소리 짓거리는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돌아가. 이후 온 식구들이 한동안 입양을 뜯어말리기 위해 길을 썼지만 동서는 서방님의 말조차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허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일은 동서를 설득한 재간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죠. 시부모님이 몇 번이나 동서를 찾아가 생각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복장이 터진다며 제게 푸념을 하는 날이 늘었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이 동서가 심성이 그리 깊은 애도 아니니 분명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게 뻔하다며 욕을 해댔어요. 어머님, 이제 포기하세요. 동서가 완강하다면서요. 이제는 제 남편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메신저를 보내도 자기네 일이니까 신경 꺼달라는 답변뿐이래요. 그 정신 나간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러다 내 아들만 온팡지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어서 요즘은 내가 잠도 안 오는구나. 이 사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더 속이 타들어가. 동서가 제대로 마음먹은 것 같으니 다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속 태우다가는 병나세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식이나 된 동서가 그런 중대한 일을 가볍게 생각했겠어요? 동서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큰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래야 어머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시죠. 아무리 그래도 난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예전에 내 앞에서는 손이 사람이 너한테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렇게 독한 것이 뭔들 못하겠느냐 말이야. 그것이 내 아들이며 손주 새끼들까지 다 망칠까봐 아주 노심초사라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동안 결국 동서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사실 입양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하고 다시 물으고 싶다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가 입양을 언급했을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변덕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끝내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겁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입양아를 마주했을 때 뒷목 잡고 쓰러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절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왜 멋대로 행동해 이 사달을 만드느냐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죠. 동서는 그 분위기에서 아주 조금의 동요도 되지 않았고 입양 후 동서는 일까지 줄여가며 갑자기 육아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저 보여주기식일 거라고 짐작했고 다른 가족들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동서의 육아는 꽤 오래 지속됐고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시댁 식구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져 갔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모든 건 그저 보여주기식의 수작질일 뿐이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모신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그날 이후 청약에는 관심을 일절 두지 않았어요. 그냥 돈 많이 모아서 능력껏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만이라면서요. 하지만 아이를 입양한 후 거들떠보지도 않던 청약에 관심을 가지다 못해 목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약 당첨 노하우 강의까지 찾아 들으러 다닐 정도로 온 신경이 쏠려 있었죠. 그리고 끝내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까지 됐어요. 서류 제출 후 좋은 결과를 받게 된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먼저 연락해 왔어요. 형님, 저 이번에 옆 동네에 새로 지은 신축 당첨됐어요. 이제 집 걱정은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고요. 사실 자랑도 자랑이지만 그간 죄송했다는 말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당첨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형님 탓이 아니라 저의 노력의 세월이 부족했었다는 걸요. 아휴, 이제라도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게 내 탓이 아니었단 걸 알아주니 다행이네. 너무 축하해, 동서. 이제야 동서의 긴 노고가 빛을 봤네. 그간 묵혀뒀던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이제 훌훌 털 수 있을까? 그럼요. 이제야 제 뜻대로 척척 돌아가는데 나쁜 감정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걸요? 묵은 감정 모두 털고 예전의 동서지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니 형님께서도 제게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마음이 있으시거든 다 말씀하세요. 아유, 나야 뭐 진작에 다 털었어. 동서가 입양까지 선택해서 육아에 전념하는 모습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걸. 나보다 더 어른이다 싶기도 했고 말이야. 그러니 염려 마. 아이가 셋이나 되고 나이 터울도 띄엄띄엄이라 힘들 텐데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해. 이번엔 정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울 테니까. 동서와 좋게 화해한 후 정말 예전처럼 살갑던 동서로 돌아왔어요. 전만큼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지는 못해도 저를 대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느낌은 동서가 당첨된 집으로 이사를 간 뒤부터 입양했던 아이의 소식이 뜸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찜찜했죠. 그런데 마침 동서가 자기 집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며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전 기억도 되살릴 겸 화해 기념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면서요. 저는 좋은 취지로 만나는 자리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만나서 입양한 아이의 안부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갔어요. 동서와 꽤 긴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입양한 아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아이의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입양했던 그 아이는 요즘 잘 지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빼고는 잘 못 봤네.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한참 많이들 싸울 나이잖아. 아, 그 아이라면 얼마 전에 파양 신청했어. 우리 네 가족 먹고 살기도 팍팍한 요즘 세상에. 어떻게 생판 남까지 먹여 살려요.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쓸모를 다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래도 덕분에 앉아서 10억은 벌었네. 동서, 뭐라고? 가족들 만류에도 입양을 강행하더니 뜬금없이 파양이라니.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입양은 한 거야? 그리고 앉아서 10억 벌었다는 건 무슨 말이고? 쓸모를 다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인 건데?
어머, 형님, 왜 언성을 높이고 그래요?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게 이렇게까지 굴 일인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건사해야 할 자식이 둘이나 된대. 어떻게 입양아까지 돌볼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하겠으니까 파양하는 건데 뭐 잘못됐어요? 어차피 그 애는 우리 집에 적응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이, 동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처음부터 입양에 막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쯤은 알고 데리고 온 거잖아. 동서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부모가 되어주기로 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파양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어? 그 아이가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분명 버려졌다는 걸 알고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아니,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왜 우리 집에 적응도 못하는 애를 끝까지 책임져요? 파양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아이가 노력을 했어야죠. 내가 우리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요. 하지만 돈만 축낼 그 아이를 위해서 왜 우리 가족이 다 희생을 해요? 그 아이가 상처받는 것까지 왜 내가 걱정을 해야 하느냐고요? 동서, 정말 집에 그 아이 있지? 동서 집으로 가자. 나 지금 그 아이를 꼭 만나야겠으니까 당장 집으로 가자고. 저는 동서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동시에 동서의 말에 그 아이가 걱정돼 미칠 것만 같았고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고 소리쳤어요. 동서는 그런 제 반응에 되려 당황하는 기색까지 보이며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뗐고 저 역시 동서의 뒤를 따라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 방 한켠에서 혼자 틀어박혀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묻고 있던 아이를 보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의 거치장은 천대받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동서의 말처럼 입양이 된 지 꽤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집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볍게 팔을 톡톡 치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겁에 질린 아이 마냥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곧장 동서의 머리채라도 잡아채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차마 아이 앞에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동서에게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무작정 입양아를 데리고 나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게 불안하고 무서운지 덜덜 떠는 게 그 아이의 손목을 잡은 제 손까지 다 전해졌어요. 저는 이제 다 괜찮다며 우리 집에 가서 지내자고 다독였어요. 집에 도착해 한참을 대화를 하기 위해 말을 걸었지만 대꾸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울 그 아이에게 묻는 것을 멈추고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먼저 저를 부르더군요. 그렇게 꼬박 하루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아이가 하는 말들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가족이 생긴 지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제 내가 본 네 모습도 그래 보였고 예전과는 다른 환경이라 많이 힘들었던 거니? 네. 제가 처음 그 집에 갔던 날부터 그 아줌마가 저에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혹시 괜찮다면 조금 더 자세히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제 쓸모를 다할 때까지 얌전히 있으라고. 그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약속 지켰어요.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줌마, 제발요. 제가 어디서든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게요. 밥도 아주 조금만 먹고 화장실도 꾹 참았다가 갈게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네? 그곳으로 다시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제 있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다 이야기해 줄래?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줌마가 알고 있어야 널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네, 제가 어제 있던 그 방이 제 방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꾹 참았다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갔어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가족들을 마주쳐서요. 그리고 밥은 항상 아저씨가 챙겨줬는데 아저씨가 있을 때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아저씨가 잘 챙겨줬나 보구나. 다른 겪은 일은 없었니? 아줌마가 화가 나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쓸모가 없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제가 쓸모가 없었나 봐요. 이 집으로 온 걸 보면요. 고작 9살 남짓된 아이가 지내기엔 너무도 외롭고 무서웠을 거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이 아이에게 더는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고심 끝에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아이가 가여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도 있지만 동서가 평생 이 아이를 가까이 두고 지켜보며 마음에 큰 짐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가치를 업신여겼던 것에 대한 죗값을 치렀으면 해서요. 아이에게는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그 말에 해사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동서는 그 아이에 대한 안부 연락을 하거나 살펴보러 오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전 동서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더는 인간 같지도 않은 동서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는 티끌만큼도 엮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이가 급작스럽게 바뀐 환경임에도 잘 적응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선에서 지낼 때와는 달리 잘 웃고 말도 잘했고 우리 쌍둥이들과도 잘 지내주었어요. 전 앞으로 이렇게만 지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고 여겼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나이 든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무슨 종교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여겼는데 그런 게 아니라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 하는 수 없이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입양아가 지내던 보육시설 원장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찾아온 이유가 동서가 파양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라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제게 아이의 친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입양 초기에 말하기로서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니까요. 전 동서가 보육시설 원장을 꿰어내어 제게서 데리고 가려는 걸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침착하게 다 이해한다며 저를 다독이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저는 전후 사정을 다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은 제게 혼란스러울 테니 이해한다며 무례를 범했던 제게 되려 사과를 하시며 아이의 친엄마라는 분이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다 드디어 아이의 끈앞을 찾아 이제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며 친엄마가 아이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혹여라도 또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되어 선뜻 나서지는 못하겠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친엄마라는 분을 제가 먼저 만나 뵙고 싶다고 청했어요. 원장님은 제 말을 듣고는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의 친모 같았죠. 원장이 통화를 마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으로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숨까지 헐떡이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조금은 안도가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입양아의 친모 행동에 방에서 놀고 있던 아이에게 오목조목 상황을 설명한 뒤 아이와 친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아이의 친엄마는 아이를 보고는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워 보였던 아이도 뭔가를 느꼈던 걸까요? 자신에게는 그저 낯선 여자일 텐데도 뭐가 그리도 슬프고 서러운지 그간 가슴에 담아둔 응어리를 분출하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친모라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아이와 헤어지게 된 사정까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친엄마는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만한 모든 것을 챙겨와서는 제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아이의 친모가 변호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업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어쩌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었는지도 들을 수 있었죠. 제가 대학 시절 사고를 쳐서 생긴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가족들에게 알렸고 휴학까지 했었죠. 그런데 제가 출산하자마자 저 모르게 가족들이 보육시설로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고작 저를 미혼모로 살게 할 수 없다고요. 저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겠네요. 마음 잡기도 힘들었을 텐데 변호사까지 되시고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처음엔 무작정 아이를 찾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인근 보육시설은 다 알아보며 다녔죠.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고군분투했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제게 이렇게 찾아 나설 걸 알고 멀리 보냈으니 당연해요. 그땐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에게 악감정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끼 품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덕에 변호사가 되었고 다시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류는 못 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실은 만나 뵙기 전에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못 살게 굴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다 바보처럼 느껴지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갑작스러우셨을 텐데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걱정을 했다는 건 우리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다 감사해요. 저 실은 제가 입양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최근 입양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아이를 처음 입양했던 사람은 제 동서거든요. 동서가 파양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 아이가 꽤 긴 시간이 지났어도 적응도 못하고 있는 모습에 무작정 제가 집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저는 아이를 친엄마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이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라는 아이 친모에게 동서가 그간 저지른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입양을 했다 1년 남짓 후 파양을 했으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던 아이가 제게 털어놨던 그 이야기인 입양 당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쓸모를 다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동서의 계략이 모두 탄로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이 친모도 동서가 입양한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 돌아간 뒤 동서가 저지른 일을 제대로 파헤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돈을 쏟아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좋은 그 집에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요. 결국 아이의 친어머니가 동서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제게 찾아와서 또다시 제 탓을 하더군요. 제가 불법으로 자신의 뒷주사까지 벌였던 거 아니냐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저라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동서는 분에 못 이기고 아이 제게 손까지 대더라고요. 저는 온 가족에게 동서의 만행을 알려 제 주변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했어요. 결국 동서는 청약 당첨됐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더불어 죄값까지 제대로 치르게 되었어요. 나중에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와 자신을 고소한 아이 친모를 만나게 해달라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 이런 부탁해서 찾아갈지 모른다고 넌지시 알려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어떻게 찾아낸 건지 아이와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가서는 손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자기도 아이들의 부모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물론 전혀 소용없었고요. 시부모님은 동서의 만행을 모두 알고는 동서와 서방님 모두 사람도 아니라며 손주들을 데리고 간 뒤 그 부부와는 연을 끊었어요. 마지막 재판을 남겨뒀던 당시 제게 또 다시 찾아와 광분했던 동서를 뜯어말린 건 서방님이었는데 동서를 그렇게까지 몰고 간 자신의 잘못이라며 그래도 끝까지 동서를 감싸더라고요. 결국 서방님 역시 동서의 지저분한 계략을 알고도 눈 감아준 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입양 아이 친모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하나뿐인 이모도 돼주었고요. 아이의 친모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지내 외로울까 봐요. 제 아이들도 아이의 사촌지간이 되어주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입양아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를 되찾았고 남들처럼 평범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한 후에야 알았던 점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참 애교가 많은 아이였다는 거였어요. 제게 연락해 보고 싶다는 연락을 종종 해올 때면 제가 다 녹으니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저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 달에 한 번 아이가 지냈던 보육시설에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전부이긴 하지만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아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도 되어주는 후원도 조금씩 하며 그렇게 마음을 나누며 지내게 되었네요. 얼마 전부터는 우리 쌍둥이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이 마음을 베푸는 법을 배우면 참 값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입양 아이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고달픈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싶네요. 시청자분 모두 가슴 따뜻한 날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